흉내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그날도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갔지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나무꾼은 멀리 있는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목이 마른 나무꾼은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을까 해서 그 집으로 가보았어요. 계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자 나무꾼은 집안을 살펴보았어요. 살림은 반들반들하게 윤이 나는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나무꾼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가보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나무꾼은 집에 와서 아내에게 산속 빈집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산속에 근사하고 깨끗한 집이 있는데 빈집이라오. 정말 아무도 안 사는 집일까요? 틀림없소. 아무도 살지 않으니 우리가 가서 삽시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니 이상한데 어쩌면 도깨비 집이 아닐까요? 세상에 도깨비가 어디 있소. 걱정일랑 마시오. 아내도 남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허름하고 삐그덕거리는 집 대신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나무꾼과 아내는 산속의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지게로 이불과 그릇들을 옮기고 무거운 뒤주와 항아리도 함께 들어 옮겼지요. 물건을 다 옮기고 방과 마당도 깨끗하게 쓸고 닦았어요. 이사를 하고 나니 아내는 걱정하던 마음도 싹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집은 정말 주인이 없는 집이었을까요? 이 집은 아내가 걱정하던 대로 바로 도깨비 집이었어요. 도깨비들은 낮에는 천장 위에서 지내다가 밤이 되면 내려오는 거였지요. 낮잠을 자던 아빠 도깨비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라? 사람들이 이사를 왔네?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다니. 엄마 도깨비가 말했어요. 우리 저 사람들을 골려줘서 내쳐줍시다. 어떻게 골려준단 말이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기로 해요. 재밌겠지, 얘들아? 도깨비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저녁 때가 되어 나무꾼과 아내는 밥상을 소박하게 차려 방에 앉았어요. 여보, 새 집으로 이사 오니 밥도 술술 넘어가고 기분이 참 좋소. 그때 천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새 집으로 이사 오니 밥도 술술 넘어가고 기분이 참 좋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무꾼과 아내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여보, 혹시 도깨비 소리가 아닐까요? 여보, 혹시 도깨비 소리가 아닐까요? 도깨비들은 낄낄거리며 신나했어요. 와, 이거 정말 재밌는데?
저 사람들을 곧 쫓아낼 수 있겠어. 나무꾼과 아내는 도깨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 집이 도깨비 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사도 다 한 마당에 당장 나갈 수가 없어 그냥 자기로 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잡시다. 여보, 이제 그만 잡시다. 여보, 잘 자요? 여보, 잘 자요. 도깨비 가족은 나무꾼과 아내의 말을 따라하며 낄낄댔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나무꾼과 아내는 마당으로 나가 소곤소곤 이야기했어요. 이 일을 어쩌죠? 다시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할까요? 도깨비들이 따라하는 게 재밌어서 자꾸 하는 것이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내봅시다. 나무꾼과 아내는 앞으로 모든 얘기를 소곤소곤 귓속말로 하기로 했지요. 나무꾼과 아내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자 도깨비 아이들은 심심해졌어요. 아빠, 저 사람들이 이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빠 도깨비도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거기 아무도 없는 거요? 아빠 도깨비가 말하자 나무꾼이 입을 열었어요. 거기 아무도 없는 거요? 그러자 아빠 도깨비가 다시 말했어요. 내가 먼저 물었어. 내가 먼저 물었소. 나무꾼이 또 똑같이 따라했어요. 아저씨, 왜 자꾸 따라하세요? 도깨비 아이가 말했어요. 아저씨, 왜 자꾸 따라하세요? 도깨비들이 말을 하면 나무꾼과 아내는 똑같이 따라했어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무꾼과 아내가 계속 말을 따라하자 도깨비 가족은 나날이 지쳐갔어요. 이제 여기서 더는 못 살겠다. 이제 여기서 더는 못 살겠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내 이 집에 다시는 오나 봐라. 내 이 집에 다시는 오나 봐라. 도깨비 가족은 귀를 틀어막으며 그 집을 떠났어요. 그 후로 나무꾼과 아내는 그 집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 옛날에 한 총각이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총각이 길을 가는데 좁쌀 한 톨이 길에 떨어져 있었지요. 이거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군. 총각은 좁쌀 한 톨을 주워 소중히 간직했어요. 한양까지는 먼 길이라 여러 날이 걸렸지요. 총각은 날이 저물자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어서 오시구려. 주인이 반갑게 맞았어요.
이 좁쌀은 아주 소중한 것이니 잘 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돌려주시오. 총각은 주인에게 좁쌀 한 톨을 맡겼어요. 내 원참,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네. 주인은 삐죽거리며 좁쌀 한 톨을 마당에 휙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와서 좁쌀을 날름 먹어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어제 맡긴 좁쌀 한 톨을 돌려주시오. 그게 글쎄 쥐가 날름 물어가 버렸다오. 그 말을 들은 총각은 화를 냈어요. 내가 소중히 잘 두라고 하지 않았소. 아니, 쥐가 물어간 걸 어쩌란 말이오. 그럼 좁쌀 물어간 쥐라도 잡아주시오.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쥐 한 마리를 잡아 총각에게 주었답니다. 쥐를 받아든 총각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또다시 날이 저물자 다음 주막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지요. 이 쥐는 아주 소중한 것이니 잘 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돌려주시오. 총각은 주인에게 쥐를 맡겼어요. 내 원참,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네. 주인은 어이가 없어 쥐의 꼬리를 잡은 채 서 있었지요.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와 쥐를 휙 채워갔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어제 맡긴 쥐를 돌려주시오. 그게 말이오. 고양이가 휙 채워가 버렸지 뭐요. 그 말을 들은 총각은 화를 냈어요. 내가 소중히 잘 두라고 하지 않았소. 아니, 고양이가 채간 걸 어쩌란 말이오. 그럼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잡아주시오.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잡아 총각에게 주었어요. 총각은 고양이를 안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날이 저물어 또 다른 주막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지요. 이 고양이는 아주 소중한 것이니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돌려주시오. 총각은 주인에게 고양이를 맡겼어요. 웬 고양이람? 주인이 고양이를 안고 있는데 고양이가 풀쩍 뛰어내려 도망갔어요. 마구간으로 뛰어들어간 고양이는 깜짝 놀라 날뛰는 말에게 밟혀 그만 죽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어제 맡긴 고양이를 돌려주시오. 이를 어쩌나. 고양이가 말에 치여 죽고 말았소. 그 말을 들은 총각은 화를 냈어요. 내가 소중히 맡아달라고 하지 않았소. 아니, 고양이가 뛰어들어 말이 발길질을 한 걸 어쩌란 말이오. 그럼 고양이를 죽인 말이라도 주시오. 주인은 고양이 대신 말을 달라는 총각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그러나 총각의 죽은 고양이를 살려낼 수 없는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총각에게 말을 내주었지요. 총각은 말을 타고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주막집으로 들어갔어요. 이 말은 아주 소중한 것이니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돌려주시오. 총각은 주인에게 말을 맡겼어요. 걱정 마시오. 총각은 안심하고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어제 맡긴 말을 돌려주시오. 죄송해서 어쩌죠? 말을 외양간에 넣어 묶어두었는데 옆에 있던 황소가 뿔로 들이받아 죽고 말았답니다. 그 말을 들은 총각은 화를 냈어요. 내가 소중히 맡아달라고 하지 않았소?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말을 죽인 황소라도 주시오.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총각에게 황소를 내주었어요. 총각은 황소를 끌고 어느덧 한양에 도착했어요. 총각은 이번에도 주막에 들러 황소를 맡겼지요. 이 황소는 아주 소중한 것이니 잘 맡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돌려주시오.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어제 맡긴 황소를 돌려주시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 녀석이 착각하고 손님의 황소를 정승댁에 팔아버렸답니다. 그 말을 들은 총각은 화를 냈어요. 남의 황소를 팔아버리다니요. 당장 가서 찾아오시오. 그러자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이 정승댁 따님 생일이어서 벌써 그 황소를 잡았다는군요. 총각은 씩씩거리며 정승댁을 찾아갔어요. 총각은 정승 앞에서 자기 황소를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정승이 다른 소를 대신 주겠다고 하자 총각은 자기 황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좁쌀 한 톨로 황소를 얻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황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설명했지요. 이미 황소를 잡아먹었으니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럼 그 황소를 먹은 사람을 대신 주십시오. 딸의 생일잔치 때문에 황소를 잡아먹었으니 딸을 달라는 얘기였지요. 하하하, 배짱 한 번 줬구나. 좁쌀 한 톨로 정승의 딸을 얻으려 하다니. 정승은 총각의 뚝심을 보고 딸과 혼인을 시켜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과거에 붙어야 내 딸과 혼인할 수 있네. 과거에부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총각은 그 길로 과거를 보러 갔지만 그만 낙방하고 말았지요.
그 다음 해에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드디어 과거에 합격한 총각은 한달음에 정승댁을 찾아갔어요. 정승은 딸과의 혼인을 허락했지요.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은 그 후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깊고 깊은 산골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홀어머니와 살았어요.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해서 팔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느라 늦도록 장가를 못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해놓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사슴은 숨을 헐떡이며 애원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어서 이리로 숨으렴. 나무꾼은 사슴을 나무단 뒤에 얼른 숨겨주었어요. 곧이어 사냥꾼이 헉헉거리며 달려왔어요. 방금 지나가던 사슴 한 마리 못 보았소? 아, 사슴이라면 저쪽 아래로 달아났소. 나무꾼은 시치미를 떼면서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어요. 사냥꾼은 나무꾼이 알려준 길로 급히 달려갔지요. 사냥꾼이 멀어지자 나무꾼이 사슴에게 말했어요. 사냥꾼이 가버렸으니 이제 안심해도 돼. 사슴은 나무단 뒤에서 나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어요.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보답으로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소원이라고? 나무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예쁜 색시를 얻어 장가를 가고 싶구나. 그러자 사슴이 말했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산꼭대기 연못으로 가세요.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내려올 거예요. 선녀들이 목욕을 할 때 날개옷을 한 벌 감추세요. 날개옷이 없으면 하늘로 돌아가지 못할 테니 그 선녀를 색시로 삼으세요. 그러고 나서 사슴은 나무꾼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로 날개옷을 돌려주어서는 안 돼요. 꼭 명심하세요.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보름달이 뜨기를 손꼽아 기다렸지요. 마침내 커다란 달이 환하게 떠오른 보름날이 되었어요. 나무꾼은 사슴이 일러준 대로 산꼭대기 연못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위 뒤에 숨어 숨죽이며 기다렸지요. 잠시 후 선녀들이 날개옷을 입고 사뿐히 내려왔어요. 선녀들이 목욕을 하기 시작하자 나무꾼은 살금살금 다가가 날개옷 한 벌을 몰래 감추었어요. 목욕이 끝난 선녀들은 날개옷을 찾아 입고 하늘로 올라갈 채비를 하였어요. 어머,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요.
선녀 하나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지요. 다른 선녀들이 함께 날개옷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하늘문이 닫힐 시간이야. 어서 올라가야 해. 막내야, 미안하지만 먼저 올라갈 테니 너는 날개옷을 찾으면 뒤따라오렴. 다른 선녀들은 막내 선녀를 두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나무꾼은 혼자 남아 훌쩍훌쩍 울고 있는 선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선녀님,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집으로 가시지요. 오갈 곳 없는 선녀는 나무꾼을 따라갔어요. 선녀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의 아내가 되기로 했어요. 둘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나무꾼의 어머니도 크게 기뻐했어요. 나무꾼은 선녀를 아주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었어요. 곧 예쁜 아이들도 둘이나 태어났지요. 행복한 나날이었지만 선녀는 가끔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나무꾼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묻자 선녀가 대답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와 언니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날개옷을 한 번이라도 입어볼 수 있다면. 선녀의 슬픈 얼굴을 본 나무꾼은 깊숙이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꺼내왔어요. 미안하오. 실은 내가 날개옷을 가지고 있었어. 나무꾼은 사슴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서방님, 날개옷을 한 번만 입어보게 해주세요. 아니 돼요. 미안하지만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줄 수 없소. 그럼 잠시만 걸쳤다가 도로 벗어놓을게요. 선녀가 간곡히 부탁하자 나무꾼은 잠깐이야 괜찮겠지 생각하고 선녀에게 날개옷을 내주었어요. 그런데 날개옷을 걸친 선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양팔에 아이를 하나씩 안고 하늘로 두둥실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지요. 아이고, 어쩜 좋담. 그래서 사슴이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주면 안 된다고 한 거였구나. 나무꾼은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슴이 다시 나타나 말했어요. 선녀들은 날개옷을 잃은 뒤로는 목욕을 하러 내려오지 않아요. 그 대신 커다란 두레박을 내려보내 연못의 물을 길어간답니다. 연못가에서 기다리다가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선녀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자 사슴이 말한 대로 하늘에서 커다란 두레박이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두레박에 올라타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늘나라에서 선녀와 아이들을 다시 만난 나무꾼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선녀가 하늘나라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나무꾼도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었지요.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집에 홀로 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팠어요. 나무꾼의 마음을 알아챈 선녀는 날개 달린 말을 데려왔어요. 서방님, 이 말을 타고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고 오세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말에서 내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시는 하늘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답니다. 나무꾼은 선녀가 준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순식간에 집 마당으로 내려왔어요.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반겨주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느냐?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곧 다시 떠나야 해요. 나무꾼은 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섭섭하지만 할 수 없구나. 먼 길을 오느라 시장할 텐데 뭐라도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박죽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무꾼은 말 위에 앉은 채 호박죽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호박죽이 너무 뜨거워서 말 등에 쏟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말이 이리저리 날뛰는 바람에 나무꾼은 그만 말에서 떨어졌지요. 말은 나무꾼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날부터 나무꾼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죽은 나무꾼은 수탉으로 다시 태어났지요. 아내와 아이들이 그리운 수탉은 새벽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며 꽃기요 하고 서글피 울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세 아들을 씩씩하게 키웠지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버지는 깊은 병으로 몸져눕게 되었어요. 이제 나도 너희들 어머니 곁으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는 맷돌 하나, 바가지와 대나무 지팡이, 그리고 장구뿐이구나. 물려줄 것이 변변치 않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삼형제는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어요. 큰아들은 맷돌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바가지와 지팡이를, 막내 아들은 장구를 가졌지요. 그리고 삼형제는 헤어져 각자 세상 구경을 하기로 했어요. 아우들아, 우리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3년 뒤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
부디 건강들 해라. 예, 꼭 다시 만나요. 형님도 몸 조심하세요. 큰아들은 맷돌을 등에 짊어지고 산길을 내려갔어요.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네. 저기 큰 바위 뒤에서 하룻밤 지내고 가야겠다. 하루 종일 걸어서 피곤했던 큰아들은 바위 뒤에 눕자마자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결에 두런두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깜깜한 밤중에 이게 무슨 소리지? 큰아들은 귀를 바짝 기울였어요. 이 놀이개는 내가 가질 거야. 너는 다른 걸 가져. 싫어. 내가 가질 거야. 바위 앞쪽에서 두 명의 도둑이 훔쳐온 것 중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어요. 이 도둑들을 쫓아버려야 안심하고 잘 수 있을 텐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때 아버지가 주신 맷돌이 생각났어요. 큰아들은 맷돌에 작은 돌을 넣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렸어요. 스르륵 쿵쿵, 우르륵 쿵쿵. 고요한 산속에서 맷돌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지요. 아이고, 깜짝이야. 마른 하늘에 웬 천둥 소리지? 하늘에서 우리에게 천벌을 내리시나 봐. 어서 도망가자. 깜짝 놀란 도둑들은 보물과 돈을 모두 버리고 꽁지 빠지게 도망갔어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이 잠에서 깨어보니 바위 앞에는 도둑들이 두고 간 보물과 돈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아버지의 맷돌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되었어. 아버지가 남겨주신 물건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구나. 큰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어요. 한편 길을 가던 둘째 아들은 날이 저물자 무덤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쿵, 쿵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둘째 아들은 숨을 죽이고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둘째 아들이 누워있는 무덤 옆에서 멈췄어요. 해골님, 어서 일어나시오. 세상에나, 그건 바로 도깨비였어요. 아, 알았네. 마침 일어나려던 참이었네. 둘째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해골인 척 말했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도깨비에게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서였지요. 그런데 오늘 해골님의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도깨비가 말했어요.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둘째 아들이 둘러댔어요. 그러고 보니 사람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요? 도깨비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어제 새로 만든 무덤에서 나는 냄새 같네.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렇게 의심이 되면 내 머리를 만져보게. 둘째 아들은 바가지를 쑥 내밀었어요. 머리카락이 없고 반질반질한 게 해골냄이 맞긴 한데. 이 팔도 만져보게.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대나무 지팡이를 쑥 내밀었어요. 살이 없고 뼈만 있는 게 해골님이 분명하네요. 그럼 이제 어서 마을로 내려갑시다. 둘째 아들은 영문을 모른 채 도깨비를 따라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에 있는 김 부잣집에는 딸이 하나 있는데 깊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지요. 도깨비는 김 부잣집의 담을 훌쩍 넘어 들어가 딸의 혼을 빼어 자루 속에 넣었어요. 그때 멀리서 꽃기요 하고 다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깨비는 깜짝 놀라 김 부잣집 딸의 혼이 담긴 자루를 둘째 아들에게 맡기며 말했어요. 오늘 밤 다시 올 테니 해골님이 이 자루를 잘 맡아주시오. 나는 날이 밝기 전에 빨리 가봐야 합니다. 도깨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날이 밝자 김 부잣집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려왔어요. 둘째 아들은 자루를 들고 김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제가 죽은 따님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겠네. 둘째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죽은 딸의 코 밑에 혼이 담긴 자루를 갖다 대었어요. 그러자 딸의 얼굴에 차츰 화색이 돌더니 얼마 후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지요. 김 부자는 몹시 기뻐하며 둘째 아들을 사위로 삼았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물건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구나. 둘째 아들도 돌아가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어요. 막내 아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막내 아들은 장구를 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어요. 아버지와 형님들이 보고 싶어 슬펐지만 그럴수록 더욱 신명나게 장구를 치며 용기를 냈지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장구를 치며 산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막내 아들은 호랑이를 물리치려고 덩덕쿵 쿵덕쿵 큰 소리로 장구를 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호랑이가 장구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게 아니겠어요? 산길을 벗어나 마을로 내려가도 호랑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막내 아들을 따라왔어요. 호랑이가 장단에 맞춰 춤을 추다니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나? 사람들은 재미난 구경거리를 보러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이 소문은 흘러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여봐라. 그 장구 치는 아이와 춤추는 호랑이를 불러오거라. 임금님은 막내 아들을 궁궐로 불렀어요. 임금님 앞에서 막내 아들이 장구를 신명나게 치자 호랑이가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어허, 참으로 신기하구나. 내 비싼 값을 쳐줄 테니 그 신기한 장구를 내게 팔거라. 그러자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임금님, 이 장구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값진 것이니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님은 막내 아들의 깊은 효심을 칭찬하며 큰 상금을 내렸어요.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러 삼형제는 헤어진 곳에서 다시 만났어요. 형님, 무사하셨습니까? 아우들아, 별탈 없었느냐? 다시 만난 삼형제는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했어요. 모두 아버지가 물려주신 세상에서 가장 값진 물건 덕분에 큰 복을 받은 걸 알게 되고 함께 기뻐했지요. 삼형제는 옛날 아버지 집이 있던 곳에 새 집을 짓고 서로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냄새 맡은 갑.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너무 가난해서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기 어려웠지만 항상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농부는 작은 것이라도 생기면 이웃 사람들과 나누고 마을에 힘든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서서 도왔어요. 농부의 집은 가난해도 늘 웃음꽃이 피었어요. 한편 농부의 이웃에는 심술쟁이 부자가 살았어요. 자기도 굶으면서 남 걱정을 한단 말이지. 부자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부자는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든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어느 날 부잣집 하인이 옆집에서 낫을 하나 빌렸는데 낫을 돌려받으러 온 주인을 문 앞에서 쫓아냈어요. 뭐? 빌려간 낫을 돌려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심지어 옆집 닭이 모이를 찾아 부잣집 마당에 들어갔을 때도 돌려주지 않았지요. 내 집에 제 발로 찾아 들어왔으니 이제부터 이 닭은 내 것이다. 부자의 집은 먹을 것이 넘쳐나도 버럭버럭 화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부잣집 담 옆을 지나가는데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부잣집에서 저녁 반찬으로 생선을 굽고 있었지요. 생선 굽는 냄새는 부엌을 빠져나와
담장 밖까지 퍼지고 있었어요. 늘 배불리 먹지 못해 그날도 배가 고팠던 농부는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아, 고소한 생선 냄새. 농부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생선은 못 먹어도 냄새라도 실컷 맡아야겠다. 농부는 부잣집 담벼락에 바짝 붙어 코를 벌렁거리며 생선 굽는 냄새를 맡았어요. 그때 마침 부자가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부자는 농부가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을 보고 벌컥 화를 냈어요. 저놈이 부자는 냉큼 달려가 농부에게 호통을 쳤어요. 남의 집 생선 굽는 냄새를 공짜로 맡다니 이렇게 괘씸한 일이 있나? 넋을 놓고 냄새를 맡고 있던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냄새 맡은 값을 내놓게. 예? 냄새 맡은 값이라고요? 농부는 기가 막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내가 저 생선을 10냥이나 주고 샀으니 냄새 맡은 값으로 단량은 받아야겠네. 부자의 억지에 할 말을 잃은 농부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휴, 단량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농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여보,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부인이 물었어요. 농부는 부자가 냄새 맡은 값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내일까지 단량을 갚지 않으면 이자를 쳐서 받아내겠다는구려. 그러자 영특하기로 소문난 농부의 10살 아들이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좋은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일단 친구에게 가서 단량을 빌려오세요. 다음 날 친구에게 단량을 빌린 농부는 아들과 함께 부잣집으로 찾아갔어요. 영감님, 냄새 맡은 값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들은 단량이 들은 돈주머니를 짤랑짤랑 흔들었어요. 냄새 맡은 값을 드렸으니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들이 돈주머니를 갖고 돌아서자 부자는 버럭 화가 났어요. 이 녀석,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내놓을 것이지 못하는 게냐? 그러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냄새값이 있으면 소리값도 있는 것이지요. 방금 들으신 소리값이 단량입니다. 부자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기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했답니다. 눈치 3년, 띄엄 3년.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나이든 총각이 살았어요.
산 하나 너머 골장 마을에는 아주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총각과 처녀가 산길에서 마주쳤어요. 총각은 어여쁜 처녀를 보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처녀도 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만나자마자 마음이 끌린 두 사람은 찬물 한 그릇 떠놓고 혼인을 했답니다. 이렇게 혼인을 해서 함께 살게 된 두 사람은 재미나게 살았어요. 남편은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색시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했어요. 가난한 살림이지만 서로 위해주며 오순도순 살았지요. 그런데 남편이 어찌나 색시를 좋아하는지 잠시도 떨어지기가 싫었어요. 남편은 밭일을 나가도 눈앞에 색시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하루 종일 색시 얼굴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은 색시 옆에 딱 붙어 앉아 일을 안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는 점점 먹을 것이 떨어져 갔지요. 보다 못한 색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일은 안 하고 밤낮 내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당신 얼굴이 눈에 아른거려서 일을 하나도 못하겠는데 난들 어떡하오? 그러자 색시가 좋은 수를 냈어요. 나와 똑같은 그림을 그려줄 테니 밭 옆에 붙여놓고 일을 하세요. 남편은 손뼉을 딱 치며 좋아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럼 밭에서도 색시를 보고 집에서도 색시를 볼 수 있겠구려. 색시는 자신의 얼굴을 똑 닮게 그려주었어요. 남편은 색시의 그림을 밭 옆에 있는 나무에 떡하니 붙여놓았어요. 일을 하다가 색시가 보고 싶으면 그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일하다가 색시가 보고 싶으면 또 그림을 쳐다보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씩 불어와 그림이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림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임금님이 사는 궁궐 마당에 떨어졌어요. 궁궐을 걷던 임금님이 그림을 주워 들여다보니 그림 속에 아주 어여쁜 여인이 그려져 있었지요. 이 그림 속 여인을 당장 찾아 데려오너라. 신하들은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깊은 산속에서 그림 속 여인과 꼭 닮은 색시를 찾아냈어요. 임금님께서 이 그림 속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셨다. 색시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신하들이 들고 있는 것은 회오리 바람에 날아간 색시의 그림이었지요. 임금님의 명령이라는 말에 색시와 남편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궁궐로 떠나기 전에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세요. 색시는 신하들이 없는 곳으로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요? 남편은 기가 막혀 눈물이 쏟아졌어요. 3년 후 궁궐에서 잔치가 열리면
꼭 찾아오세요. 그동안 어떻게든 참고 견뎌서 눈치 3년, 띄엄 3년을 배워오셔야 해요. 눈치 3년, 띄엄 3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신하들이 와서 색시를 데려가는 바람에 남편은 답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궁궐로 들어간 색시는 왕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색시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얼굴에는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임금님이 아무리 웃겨보려고 해도 색시는 남편 생각에 도통 웃지를 않았지요. 임금님은 몹시 답답했어요. 그럭저럭 3년이 지난 뒤 색시가 임금님에게 말했어요.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궁궐 밖에는 굶주리는 거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지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고 맛있는 음식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오. 그렇게 합시다. 임금님은 온 나라의 거지들을 불러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잔치는 몇 날 며칠 계속되었어요. 남편도 궁궐에서 거지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남편은 궁궐에서 잔치를 하면 꼭 찾아오라던 색시의 말이 떠올랐어요. 거지 차림을 하고 가야겠다. 색시는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매일매일 남편이 왔는지 살펴보며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거지 차림을 하고 온 남편을 발견했지요. 궁궐에 온 남편은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놀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색시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막 나왔지요. 드디어 웃는구려. 뭘 보고 그리 웃는 거요? 임금님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저기 춤추는 거지를 보니 웃음이 나옵니다. 임금님은 아무리 웃겨보려고 해도 안 웃던 색시가 웃으니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내가 저 옷을 입고 춤을 춰도 웃을 테요? 임금님이 묻자 색시는 그럴 거라고 대답했어요. 임금님은 남편을 불러 옷을 벗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지 옷을 입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지요. 그때 색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눈치 3년, 띄엄 3년은 배워오셨지요? 남편은 얼른 눈치를 채고는 임금님이 벗어놓은 옷을 입고 임금님 자리에 뛰어 올라가 앉았어요. 이제 거지들을 썩 내보내거라. 임금님의 옷을 입은 남편이 크게 호령하자 신하들이 서둘러 거지들을 궁궐 밖으로 쫓아냈어요. 거지 옷을 입은 임금님도 거지들 틈에 끼어 쫓겨났어요. 임금님이 아무리 소리쳐도 거지 옷을 입은 임금님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요. 그 뒤로 색시와 남편은 헤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